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자, 1년 지났네요. 여러분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잠시 후에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여야 양측의 평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벌써 1년입니까? 이제 1년입니까? 슬로우 비디오 같은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 굉장히 긴 기간으로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1년이네요. 네, 문재인 정부 1년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1년이 딱 겹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곧 며칠 안 지나서 원내대표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1년이 갔습니다. 예, 우선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일단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래요? 저는 한 90점 A학점을 주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한 100점 가까이 주고 싶은데요.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늘 채우겠다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90점입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의 1년은 몇 점 주실래요? 저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서 한 80점 주겠습니다. 점수가 후하시네요. 네. 그런가요? 문재인 정부 1년 여론조사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잘한다는 평가가 높으면 80% 초반, 70%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90점을 주셨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제일 좀 인상 깊었다고 그럴까?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무엇보다 9년 동안 국민 마음속에서 잊혔던 대한민국의 본 모습,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점,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는 집권 1년 만에 완전히 다 끊어졌던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중재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주도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임금 구조에 놓여져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부터 이 정규직화로 대표되어지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공정경제, 우리 이 촛불 민심의 가장 중심이 저는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뇌관이 있었는데 진짜 이 폭약은 뭐였냐면 불공정한 거였거든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힘이 없고 백이 없으면 억울한 꼴 당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촛불 민심, 촛불을 들게 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펴서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의 관련법,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의 토대를 만드는 점들이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남북관계 평화 국면에 대해서는 별로 토다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삶의 문제, 공정경제, 근데 경제나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문 대통령 지지도보다 훨씬 낮아요. 겨우 한 50점 정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일부 재벌들의 모습에 있어서 그 갑질하는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 1년 동안 이제 제도를 바꾸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서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를 못 내서 저도 답답한데요.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1년 안에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지와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노력을 하면 2년, 3년 지나가면서 정말 아주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 공정하고 그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고 또 시장 경제 질서를 그러니까 그 제대로 바로 잡아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뭐 이른바 문재인 노믹스의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못했고 소득도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2, 3년이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좀 늘고 있죠.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법인세와 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이런 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정한 조세제도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국민들이 신뢰해 주신다면 저는 그런 거는 현실적인 성과로 또는 체감되어지는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내친 김에 이 경제 복지도 점수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제일 점수가 안 좋은 분야가 교육 분야더라고요. 교육 정책에 대한 뭐 점수는 한 30점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따갑게 우리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따갑게 생각하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시는군요. 네, 이건 뭐 국민들의 지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 뭐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 이건 사실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뭐 두 대통령을 다 우리 손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대통령이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또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고요. 또 지금 정부도 또 저희 집권 여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두 대통령이 그런 일을 그렇게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불공정 문제거든요. 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사회 시스템으로 바로잡는 일에 이 정부 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세요? 우원식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제 1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네. 가장 아쉬운 점 역시 이 마무리를 못한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과 협치를 잘 함으로 해서 이게 3월 달부터 맡겼는데 잘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장 하면서 꼭 하려고 했던 법도 있습니다. 실은 원내대표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건데 가불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적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의 노동자들의 이 권리를 신장시키는 법, 뭐 이런 등등의 법이 있는데. 그야말로 민생법이죠.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통과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아쉽고,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3월부터 2월까지 제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까지 거치면서
총 6번의 국회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2월까지는 뭐 꾸역꾸역 보이콧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뜻한 바는 다 했는데 3월부터 막혔죠. 예. GM 국조를 하자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GM 국조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하고 협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는 그때 국정조사를 하면 정부의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노출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예. 국익 차원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방송법을 이 정치권이 더 관여할 수 있는 맞아요. 구조를 만들자라고 예. 하는 것과 최근에 이제 특검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죠. 특검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어제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이 드루킹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선 불복 특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어제 결국은 이제 바른당의 그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랬죠. 대선 불복하겠다는 마음이 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지막 문제 이 전반기 국회 끝내면서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는데 하지 예. 못한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는 그래도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가다가 3월부터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사실 지금 야당이 다른 이슈를 어떻게 좀 내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지방선거용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 갖고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존재감을 예. 부각하고 예. 이런 어떤 전술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협상 파트너인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데 한 말씀 하시면요. 네. 제가 아까 병원에 실려가서 제가 이제 얼굴 보고 이 특검 문제가 이제는 좀 간단치 않게 됐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대선 불복 특검이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은 건강을 회복하고 예. 그동안 단식하면서 뭘 주장하고 싶은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협상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이렇게 단식하는 과정에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게 돼서 그것도 참 아쉬운 일입니다. 네. 아무튼 지난 1년 애 많이 쓰셨고요. 후임 원내대표가 이 막힌 전국을 좀 잘 풀어가 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목소리.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홍문표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1년 홍문표 사무총장은 몇 점 주실랍니까? 저는 후하게 주면 한 5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줘도 50점? 네네. 네. 일반 국민의 평가와는 조금 다르시네요. 예, 다릅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은요. 예. 사실 촛불 민심을 저희들은 믿었거든요. 네. 아무리 저희들이 야당이지면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앞세우는 것이 정의, 양심, 원칙 이거를 말하면서도 예. 이 제왕적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 스타일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역사를 부정하든지 그다음에 또 과거를 전체를 부정해서 야당을 적폐로 삼아가지고 예. 그냥 전부 형무소로 보내는 이런 일들은 예. 이건 전 보복이지 정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중산층 일자리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 실업이 지금 사상 최고로 지금 실업률이 높고 예.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대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예. 이걸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드루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정권 실세들이 지금 연루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고, 예. 그냥 소위 뭐 대통령의 제왕적 힘으로 눌러가지고 또 민주당은 또 거기에 따라서 연출을 해서 덮고 혹시 간다면은, 예. 이건 국가의 불행이 저는 다시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올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줘야 50점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첫 번째 지적하신 이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야당을 적폐로 몰아서 보복이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걸 정치 보복으로 보시나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실체가 나와 있는 잘못된 부분 상당히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러나 잘한 부분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전부 적폐로 몰아가지고, 예. 부정부패로 몰고 있는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의 이런 힘으로 인해서 잘된 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예. 이런 것이 참으로 저희들은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 만한 잘못이 있다는 거는 인정한다. 맞죠?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정부에서 잘된 것까지를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걸 잘못으로 돌리고 있나요? 과거부터 우리가 지켜왔었던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같은 것을 아주 흔적을 빼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교과서 지필 지침 이런 데서 자유자 빼려고 시도했다. 새마을지도 이 새마을운동은 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에 버금가는 참,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만든 정신운동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뺀다든지 또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이 교과서 부분에서 지금 다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는 못 옵니다만 저희들이 발췌하는 게 한 5-6가지가 있어요. 또 6.25 부분도 건드렸다가 이제 국민 저항이 부딪히니까 다시 또 집어넣어 넣습니다만은 이렇게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진 것들이 이 속속도에 지금 많이 지금 헌법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여기에 지금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잘 아시는 청계천 지금 그런 새로운 물길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통에서 많은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 소위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거. 버스 공영제 이런 거 했죠. 공영제에다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적폐로 보고 흔적을 없앤다고 하면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 공영제를 문재인 정부가 비판한 적이 있나요? 비판을 안 했지만 그것은 잘했다고 해줘야지요. 잘한 것은. 그러나 지금 그런 평가가 없다. 전혀 효과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게 이 중산층 일자리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 실업도 높고 자영업자 삶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1년에 어떤 방향을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2-3년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러던데 그걸 못 믿으시나요? 글쎄 가상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지기 좋아진다고 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질 거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드루킹 특검 얘기하셨는데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전화하고 또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할 게 있어서 이야기를 지금 조심합니다만은 주의당에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아주 용기 있게 어느 분이 한 2-3분이 이렇게 신고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유 대표가 이야기한 거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언가 여긴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고. 또 아마 그분 말씀은 계속 나름대로 자기가 이 국가를 위해서 잘못된 거를 위해서
정보를 주겠다. 예.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우린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도 조금 좀 보완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유 대표가 얘기한 그런 어떤 데 심중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이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말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은 이것이 그 청와대 쪽이나 지금 그 대통령이 실세 주변 사람들이 예.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정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게 되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딱 명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차원보다 그 아래 차원 상황은 지금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 출처와 근거 또 주변의 상황들까지는 다 특검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그 아래 차원이라면 뭐 정권 실세 이런 정도 이야기. 그렇습니다. 아하. 네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 표현을 안 하시는데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자, 지금 이제 저랑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북 관계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남북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24시간을 살고 있는 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핵폐기는 예. 북한의 핵폐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 예. 무슨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얘기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아니 북한의 핵 폐기 없이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 뭐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완전 폐기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 예. 완전 폐기하려면은 핵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시설을 파괴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핵 기술자를 우리가 통제해야 됩니다. 예. 이 기술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는 완벽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를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되고 예. 지금같이 엇박자를 낸다든지 예. 또 두 분이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국민에게 지금까지 확실한 그 매뉴얼을 지금 다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찔끔찔끔 필요에 따라서 내놓으면은 우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만 알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차라리 내놓으라 이거죠. 예. 그래서 국민 동의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 약속이라든지 그 실천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뭐 국무장관을 계속 평양에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믿음이 안 가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대목을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는 자국민 보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저는 이 완전 핵폐기 우리가 주장은 그 인적 기술까지도 저는 통제를 해줄 걸로 일단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보겠다. 네네.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지역 전화 2061에 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8586번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선생님.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네, 광주광역시의 안재원입니다. 안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1주년 축하드리고요. 예.
네, 오늘 그 세월호가 완전 끝이가 됐는데요. 네, 미습자분들 꼭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일단 1년이 됐는데요. 예. 먼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바라는 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먼저 평화 체제 정착이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정치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소득 불균형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소득 불균형 꼭 좀 많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꼭 좀 앞으로 꼭 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약자가 꼭 보호받는 세상. 예. 강자가 득세하지 않고 정말로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꼭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꼭 좀 하나 꼭 해줬으면 하는 게 네. 공수처 설치가 꼭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력을 남용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수처가 좀 설치가 돼서 엄단할 수 있게, 엄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알겠습니다. 세상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안 선생님께서 뭐 이런 거 이거 앞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쭉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을 보고서 그런 게 좀 될 기대나 믿음이 좀 가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좀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한 번에 모든 게 다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 둘씩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많이 믿고 있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많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지지율에 연연을 해서 하시다 보면 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겸손해야죠. 네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네, 감사합니다. 8587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자기소개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의견 주세요. 네, 화성시에 살고 있는 오재원이라고 합니다. 의견 자기소개 하셨네요.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평가를 있어서 제일 잘한 걸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 다른 무슨 야당은 지금 또 완전한 비핵화, 완전 핵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패전국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휴전국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 강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협의점을 끌어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협의점을 끌어내고 있어요. 대화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점수는 대북 정책이고 제일 나쁜 점수는 어디다 주실랍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좋은 점으로 생각했고요. 아직은 1년이니까 아직 발전 가능성이 더 크고 아직 나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점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여당 원내대표는 90점을 주고 야당 사무총장은 50점을 줬는데 오 선생님은 몇 점 주실래요?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584번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하시면. 전북 장수에 있는 이범권인데요. 나는 문 대통령 지지자였고 또 지금도 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주 그 첫째 겸손한 대통령이에요. 그 노자가 말했듯이 바다가 강물보다 큰 이유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문 대통령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지하고 또 이번에 남북 협상 모든 걸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그 세계의 모든 그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쉬운 점은요? 일자리 문제. 제일 공약이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거시경제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제 남북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소홀히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든지 일자리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예. 참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도 올렸고 이런 방향을 좀 잡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를 위한 필요한 방향을 잡았으니까 한 2년 3년 되면 좋아질 거다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세요? 안심이 안 되시는 거죠? 이제 좀 불안하죠. 불안한데 물론 이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8585번까지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하시면. 예, 남양주의 천세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세요? 지난 1년까지는 적폐나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문제가 좀 불안합니다. 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 경제는 아직도 아주 미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만족할 만큼 저희들도 흥분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아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불안한 거는 적폐 청산도 중요하고 협정도 중요하지만 바닥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맞습니다. 네, 그걸 저희들은 가장 아주 소중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네. 최저임금 올라서 좀 어려우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도 작년에 비해서 오른 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예. 그런데 그만큼 장사는 또 잘 되지 못하고. 덜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신 대목이 남북관계 또 평화 무드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두 대목은 박수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걱정하고 계신 대목은 역시 민생 경제 분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2년차,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또 경제의 군부를 좀 제대로 떼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